안녕하세요. 글로벌 오토뉴스 최영석입니다. 오늘은 1월 셋째 주 글로벌 오토뉴스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글로벌 오토뉴스 웹사이트에 자세히 나와 있고, 여기에서는 그 중에서 요점을 간추려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연초이다 보니 제가 이미 이 메이저 업체들, 양산 업체들에 대한 데이터는 자세히 설명을 드렸었고, 또 글로벌 오토뉴스 그 수치까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번 주 첫 번째로 꼽은 뉴스는 독일 프리미엄 3사의 판매가 하락했다는 내용입니다. 언제나 그랬습니다. 경기가 어려울 때는 양산 브랜드들이 먼저 영향을 받았고 프리미엄 브랜드들은 차후로 영향을 받습니다. 회복할 때에도 프리미엄 브랜드를 가장 먼저 회복을 하는데 양산 브랜드는 더딥니다. 2020년부터 중국세에 밀리기 시작한 전 세계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 판매가 하락하고 있고, 그중에서 올해는, 작년에는 이 프리미엄 브랜드까지 그 영향을 미쳤습니다. 렉서스는 회계연도가 달라서 12월 마지막까지 데이터가 나오지 않아서 여기서 뺐습니다. 물론 하이엔드 브랜드, 포르쉐라든가 그런 브랜드는 별도로 하고요. 우선 BMW 그룹은 4%, 전년 대비 4% 감소 245만 대 선방을 했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중국 시장에서 13%가량 감소한 게 눈길을 끕니다. 그래도 메르세데스 벤츠를 제치고 1위 했습니다. 전동화차 판매는 전체 판매의 24.2%, 그래서 배터리 전기차 판매는 17.4% 증가한 42만 대로 증가세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제 메르세데스 벤츠 그룹은 전년 대비 3% 감소한 198만 대. 이게 벤츠는 BM도 마찬가지로 그 감소폭 크지 않지만은 중국에서 감소폭도 7% 감소해서 68만 대로 역시 BMW를 뒤졌습니다. 배터리 전기차 감소가 BMW로 달리 떨어졌습니다. 23% 떨어졌고 18만 대. 그러니까 좀 차이가 났죠. 전부 다, 자, 2023년보다 더 차이가 났죠. 또 메르세데스 벤츠가 그 강조한 하이엔드 브랜드, 마이바흐라든가 S클래스 이런 하이엔드 브랜드 판매도 14% 감소했습니다. 이건 수익성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다만 눈길을 끄는 것은 미국 시장 판매 대수가 9% 증가했습니다. 또 미국 시장에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가 4분기에 470% 증가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건 추세입니다. 이건 올해도 당분간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폭스바겐 그룹에 속해 있는 아우디는 11.8% 감소한 167만 대, 200만 대를 넘어가려다가 다시 지금 하락하고 있죠. 그중에서 배터리 전기차가 8% 감소한 16만 대. 근데 유럽의 보조금 축소가 양산 브랜드 말고 이런 프리미엄 브랜드까지 영향을 미치고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은 최근에 미국 시장에서 양상이 봤듯이 소니 F150, 그러니까 픽업 트럭이 토요타 라브4한테 1위를 내주는 작년의 현상에서 알 수 있듯이 전 세계적으로 소형차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소형차가 아니고 소형화되고 있다는 얘기죠. 대형에서 중형으로, 중형에서 소형으로 내려가고 있다는 얘기죠. 이게 프리미엄 브랜드들이 앞으로 어떤 양상을 보일지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은 분명 과거하고는 양상이 다른 거 하신 분명합니다. 브랜드 헤리티지가 강해서 그 브랜드 가치로 수익을 높였고 그 수익이 높은 만큼 투자도 많고 해서 다양한 가지치기 모델 세분화를 해서 시장을 넓혀 왔었는데 지금은 브랜드를 줄이고 있는 상황이죠. 라인업을 줄이고 있는 상황이죠. 시장에 따라 특화하는 그런 특성을 하고 있습니다. 주목을 끄는 내용 중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작년에 일본 자동차 시장의 하이브리드 전기차 점유율이 61% 달했다는 겁니다. 이건 경차를 제외한 대수인데요. 전체 판매 수량 500만 약간 못 미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경차, 우리가 말하는 경차는 660cc 배기량의 소형차를 말하는데 그게 전체 시장의 50%가량 됩니다. 근데 어쨌든 그걸 제외한 일본에서 말하는 등록 차량 승용차 판매 대수 252만 대. 그 중에서 하이브리드 전기차가 154만 대로 이 점유율이 61%. 점점 더 강해지고 있죠. 전년 대비해서 5.7% 증가했고 시장 점유율도 6%나 높아졌습니다. 반면에 가솔린 차는 79만 대로 시장 점유율이 31%로 약간 떨어졌습니다. 디젤 차도 11만 1000대 정도로 시장 점유율이 1.1% 하락해서 4.4% 머물렀고요. 그래도 디젤 차가 일본에서 팔린다는 것이 특이하긴 하죠. 과거에는 1% 되지 않았었는데 4% 5%가 올라갔다는 것은 특이한 내용이긴 합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도 약 4만 대가 팔렸는데 이것은 1.7%에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없고요. 배터리 전기차도 3만 대 정도.
1.4%. 그러니까 아직은 이 배터리 전기차든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에서 일본차 회사들은 늦습니다. 일본에서만 늦은 게 아니고 세계 시장에 늦습니다. 이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시장 조사 회사들이 이 도요타가 전기차의 대비를 빨리 해야 된다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두고 봐야 됩니다. 수소연료 전지 전기차는 65% 증가했는데 이것도 대수가 크지 않기 때문에 그 프로테스트는 의미가 없습니다. 자, 세 번째 주목을 끄는 것은 중국 샤오미. 이 좀, 자주 이야기하지만 2021년에 우리 차 만들겠다 그래놓고 2024년 3월 달에 차를 내놓았고 그 내놓은 것만 끝난 게 아니라 원래 당초 연간 10만 대 판매를 목표했다가 최종적으로 13만 5천 대를 팔았어요. 근데 그런 판매 대수가 문제가 아니고 독일 유르브르크에서 주행 테스트를 해서 북코스에서 동급 1위를 차지하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성능에서 뒤지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고 굉장히 프리미엄 전략을 쓰고 있죠. 그런데 그 샤오미에 대해서 골드만삭스가 올해 판매 대수를 당초 목표 29만 대에서 35만 대로 상향 조정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컨센서스 시장 평균 추정치보다 21% 높은 수치입니다. 더불어서 2026년에도 판매 전망치를 기존의 48만 대에서 65만 대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역시 컨센서스보다 48% 높은 것입니다. 더불어서 샤오미의 전기차 사업 가치가 약 370억 달러. 이 평가는 그 12개월 선행 주가 수익 비율이 1.7배임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제가 주식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드릴 수 없지만은 어쨌거나 경쟁사인 리오토나 샤오펑, 니오보다 훨씬 상회하는 그런 수치로서 더 후발주자가 강한 상승세를 보고 있다는 것이 주목할 내용입니다. 또 영업 손실도 68억 위안에서 45억 위안으로 감소하고 내년에는 이익 변곡점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주목할 것은 이 샤오미 공장은 작년까지 15만 대였습니다. 올해 6월 달에 2차 공장 완성되면 30만 대입니다. 그런데 판매 예상 대수가 35만 대랍니다. 그 내년에 다시 60만 대랍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샤오미는 모든 공장을 기가프레스를 사용해서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수익성에서 많은 제 생산 원가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얘기인데 앞으로 이런 현상이 어떻게 될지 샤오미가 어디까지 어떻게 상승할지는 지켜볼 일입니다. 이번 이 수치도 보면 다른 말씀드렸던 니오나 샤오퐁 뭐 이런 같은 스타트업에 속하는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 훨씬 빠른 속도로 가고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상식적으로 여기서 상식은 서구적 사고방식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뭐 BYD도 그렇고요. 샤오퐁도 그렇고요. 근데 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냥 지켜보고만 있을 일이 아니라 중국이라고 무시할 것만 아니라 무슨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중국 자동차 산업이 어떤 형태로 발전되고 있고 어떤 식으로 규모를 늘리고 있고 어떤 식으로 확대를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물론 가장 큰 배경은 시장입니다. 규모의 경제의 규모가 다릅니다. 미국과 유럽과 일본과 한국과 다릅니다. 연간 시장 작년에 3,100만 대, 2030년 3,800만 대. 여기에서 나오는 이 규모의 경제가 엄청나고 그 규모의 경제를 뒷받침해줄 내수 시장이 있다는 겁니다. 내수에서 2,300만 대, 400만 대 팔아낸다는 겁니다. 그 어느 나라도 내수 시장에서 2천만 대 넘는 회사는 중국을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미국 가장 많이 팔았을 때가 1,754만 대였습니다. 지금 1,500만 대 수준으로 올해 1,600만 대 육박해 가고 있긴 하죠. 그래서 미국식 사고방식으로 또는 서구식 사고방식으로 중국의 자동차를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문제가 많죠. 공급과학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중국이 2004년에 제조 중국 2025를 발표했을 때 그것이 지금 하나씩 성과를 나타내고 2001년 시장 개방을 WTO 가입을 계기로 시장 개방을 한 이후로 당시 200만 대 자동차 대수가 지금 3천만 대까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과정에서 판매 대수만 늘어난 것이 아니라 차 만드는 법을 이미 배워서 지금은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는 다른 글로벌 메이저 업체한테 공급하고 있는 상황까지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이렇게 막연히 중국이라고 대해서 비아냥거리는 경우가 많은데 비판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러나 어떤 상황인지 제대로 파악하고 그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하죠. 어쨌든 사업에는 지켜봐야 될 메이커는 분명합니다. 네 번째는 2024년 미국의 인센티브가 굉장히 높았다. 그래서 전기차 판매가 증가했다. 이게 콕스 오토모티브에서 운영하는 캘리블루브르라는 데서 발표한 건데요.
작년 12월 달 평균 거래 가격이 55,544달러. 그러니까 미국은 전부터 이제 딜러제이기 때문에 딜러제는 자동차에서 차를 사갖고 소비자한테 파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지금 거의 다 딜러로 많이 돌아섰죠. 네. 딜러제들은 그들의 판매 가격을 MSRP, 그러니까 권장 소비자 대비 나름대로 융통성을 가지고 판매를 할 수 있어, 깎아서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작년에 인센티브가 2023년 대비 41% 증가했답니다. 이게 6개월 연속 이 평균 거래 가격의 12% 높아진 겁니다. 그래서 작년 한 해 동안 전기차 한 대당 평균 6,700달러 이상의 판매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좀 이해가 안 가죠. 처음부터 6,700달러 깎아서 정상적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이제 우리식 사고방식이고요. 우리는 처음에는 일물 일가 정책을 했었죠. 근데 이런 상식이 우리의 사고방식 모든 걸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미국 시장 그렇습니다. 그 결과 미국의 전기차 판매가 작년에 130만 대까지 증가했죠. 물론 비싼 차도 많이 팔립니다. 12월에 8만 4천 정도 전기차가 8만 달러 이상의 높은 가격 거래가 됐습니다. 여전히 미국은 소형차보다는 중대형차 해주고 중대형차는 고급차 해주고 고급차가 많이 팔린다는 얘기입니다. 8만 4천 전체 판매량의 5.6%에 해당하지 않지만은 프리미엄 브랜드들에게는 그들의 수익성 올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미국의 인센티브는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한번 자세히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수는 중국의 포니아이, 포니 AI, 바이두하고 포니 AI 등 중국의 많은 자율주행 회사가 있죠. 후속 트럭에 운전자가 없는 군집 주행 테스트를 가능하게 됐다라는 뉴스가 등장했습니다. 베이징하고 텐진, 허베이에서 성간 자율주행 테스트 허가를 받은 유일한 기업입니다. 징진탕 고속도로에서 무인 군집 주행 테스트하고 화물 서비스를 올해 시작할 예정이랍니다. 군집 주행 테스트를 제가 가장 먼저 경험했던 게 2016년에 스웨덴 볼보에 가서 경험했던 건데요. 맨 앞에 차는 운전자가 있고요. 그 뒤 차는 운전자 없이 앞차를 따라갑니다. 한 대 선두 트럭이 여러 대 자율주행을 한다는 1 플러스 N 군집 주행 테스트라고 하죠. 플래톤 대류라고 하기도 합니다. 플래톤 주행이라고 합니다. 이게 시니어 트랜스 회사와 함께 징진탕 고속도로에서 시작을 했는데 군집 주행이 되기 전에 이미 화물 운송을 했고 실제 물류 운송에서 4만 5천 킬로 이상 운행했답니다. 작년 12월까지 포니의 자율주행 트랙이 도로 주행태에서 500만 킬로미터 이상 기록했고 8억 6천만 톤 킬로미터 이상의 상품을 운송했답니다. 이 포니 AI는 또 하나 토요타 시엔하고 렉서스 RX를 기반으로 하는 자율주행 로보택시를 베이징 고속도로에서 안전 요원 없는 로보택시 시작한답니다. 그 조건이 있습니다. 허용 조건이 오전 8시부터 밤 1시까지, 또 다른 도로에서는 밤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아침과 저녁 출퇴근 시간, 주간 피크 시간, 어두운 저녁, 뭐 다양한 조건에서 시험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은 이 로보택시라는 것이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모든 지역이 미국과 지금 중국이 주로 하고 있는데 이 자율주행 로보택시가 운행되는 지역과 조건과 환경이 다르다. 우리 말한 대로 그냥 눈 뜨고 아무 데나 갈 수 있는 그런 걸 눈 감고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현대차 그룹이 시스템 반도체에서 엔비디아하고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는 내용입니다. 자, 자동차 회사가 소프트웨어 정의 자동차를 가기 위해서는 자율주행하기 위해서는 고성능 반도체가 필요합니다. 시스템 반도체가 필요합니다. 이 시스템 반도체는 엔비디아 가장 앞서 있습니다. CES 2025는 엔비디아의 젠슨 황으로 시작해서 젠슨 황으로 끝났다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그들의 힘은 막강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퀄컴이 있고요. 세 번째는 인텔의 모비라이가 있습니다. 말씀을 여러 번 드린 것 같은데 이 BMW가 모비라이를 쓰다가 퀄컴으로 바꾸면서 재작년에 바꾸면서 퀄컴이 급상승하고 있고 지금 엔비디아하고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주로 엔비디아가 거의 모든 자동차 회사들하고 이 계약을 체결하고 그들의 반도체를 공급하고 있는데 현대도 AI 모델을 개발하고 가속 컴퓨팅이라든가 소프트웨어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게 이제 이게 없으면 안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 자동차에서 우리가 말하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에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되고 그 소프트웨어를 구동하는 고성능 컴퓨터가 있어야 되고 고성능 컴퓨터의 바탕에가 이 시스템 반도체가 들어가는데 그 시스템 반도체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죠. 그래서 중국 회사들은 자신들의 시스템 반도체 개발하고 있는데 한국은 그게 어렵죠. 삼성도 메모리 반도체 말고 시스템 반도체 생산한다고 표방을 하고 있지만은 지금 그게 시장성이 없죠. 그래서 받아들이지 아직 않고 있죠. 또 이 엔비디아의 저 체결해서 현대차 그룹은 옴니버스 플랫폼을 채택해서 공장을 시뮬레이션하는
물리적 AI 및 디지털 트윈 애플리케이션 개발한다. 그러니까 이건 제조 효율성과 품질 개선하는 그런 효과를 노리고 있는 겁니다. 또 아이삭 로봇 개발 플랫폼을 사용해서 AI 로봇을 개발한다. 현대는 그러니까 보스턴 다이내믹스 로봇 회사가 자회사가 있죠. 여기서 필요한 게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성능은 굉장하죠. 최근에 막 이미 오래전부터 덤블링도 하고 엄청난 움직임이 되는데 작년인가요? 그저 선보였던 새로운 이 올류 아틀라스, 올류 아틀라스 같은 경우 누워 있는 상태에서 일어서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이제 이것은 전기로 유압이 아니고 전기로 구동되는 로봇이라고 특징인데 몸통 자체가 360도 회전하고 머리도 360도 회전하죠. 그러니까 훨씬 더 융통성 있게 사용했다는 건데 실제 이것이 시장에서 테슬라의 옵티머스에 비해서 가치가 높이 평가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미래를 제시하지 못한다는 것을 들고 있는데 최근에는 공장에 직접 투입하겠다라는 발표를 하면서 이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는데 더불어 여기에서 엔비디아의 소성능 컴퓨터 사용해서 AI를 사용해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겠다.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소화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분야에서 한국의 생태계가 상대적으로 넓지는 않다는 점에서 좀 안타깝긴 합니다만 어쨌든 현대차도 엔비디아하고 계약을 체결했고 이제 반도체 분야, 이 자율주행 분야에서 또는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한 단계 앞선 쪽으로 가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것은 현대가 웨이모에게 아이오닉 5를 올해 말부터 공급을 하기로 했는데 그 웨이모의 자율주행 기술을 현대 그 일반화된 상태로 현대가 받아 쓸 것인지에 대한 의견도 있었고 또는 현대가 자체적으로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겠지 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도 있었습니다만은 엔비디아하고 계약 체결 하면서 이제는 자체적으로 하겠다라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내년부터 예고했던 그 구글 오토모티브 안드로이드 시스템, 안드로이드 오토모티브 시스템을 OS로 사용하지 않고 교전을 했던 NC를 그대로 발전시켜서 이 현대자동차의 운영 체제를 가져갈 것이 아닌가라는 추측도 가능하게 합니다. 어쨌든 연초부터 많은 변화가 있고 이런 변화들이 지금 자동차 산업이 그동안과 다르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시시각각 변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스스로 뉴스를 체크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최영석의 글로벌 인사이트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